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어선사 성품이 너무나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너무나 진실돼 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경어. 제가 꿈속에서 제목을 못 정하고 있는데 호법 신장님이 투명인간 경어라고 해라 그래서 투명인간 경어가 그 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저도 이 경어선사의 그거를 닮느라고 나름으로 엄청 투명하게 살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는데 경어선사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썼겠습니까? 전봉준을 감추느라고. 뽀록뽀록뽀록이 사이사이 나는데 나는 그 뽀록뽀록뽀록을 알지요. 자신에게 불법의 도리를 묻는 양반에게 한순간에 허공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활구 자꾸 하면 안 돼. 허공을 가로지르는 활구를 해야 돼. 일갈해야지 뭐 한마디. 분명한 활인검으로 그들을 제도하였더라. 이처럼 경어선사의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은 언제나 경어는 출타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공양간에 들려 뭐 장독대를 항상 경어선사의 습관이 뭐야? 어디 가다 돌아오면 장독대. 장독대에 양식이 피었나 안 피었나를 먼저 확인하고 양식이 피었으면 빨리 보따리 짊어지고 내려가야지. 내려가서 탁발을 해오고 이러셨다고 합니다. 확인하였더라. 그리고는 모친의 방에 들려 잠자리를 보아주고 방구들의 온기를 일일이 확인한 뒤에야 취침에 들어서 모친을 보살피니 이 경어선사의 철저함이죠. 철저함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뇌가 뛰어나고 깨달은 자라 물론 그러겠죠. 깨달은 자라 사통오달로 통찰력이 있고 통찰지가 있어서 한눈에 다 알아보시죠. 그래서 오시면은 잠자리도 파드리고 한데에 경어선사가 돌아가지 보통 양반은 아니죠. 보통 사람이 이런 걸 해서 또 이런 그걸 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니들이 경어를 알아? 어떻게 경어를 알아? 뱁새가 황새를 어떻게 따라가고 니들이 경어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야. 경어의 지극한 효성은 모친이 사망한 뒤에야 경어는 천장함을 떠나게 돼요. 삼수갑산으로 잠적하였던 것이라. 이러한 경어의 모친 밀양박씨에 대한 효심은 참으로 지극하여 경어는 삼수갑산의 잠적을 늦출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그래서 경어선사의 어머니가 열반하신 뒤에 경어선사가 이제 천장암을 이제 안 오시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어선사가 1885년에 어머니가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도 여러 번 오지요. 경어선사가 오는데 누가 뭐 그 천장암 뒤쪽에 묘가 있는데 그게 어머니 밀양박씨의 묘다 라고 해가지고 또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어머니 밀양박씨 묘가 아니야. 주인이 있어. 임자가 있어. 그 동네에 다른 사람의 묘였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건 어머니 밀양박씨 묘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뭐더라 천장암 옆에 있는 부도 있잖아요. 부도가 또 경어선사 모친 거다 라고 해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해서 내가 그 돋보기 들고 가서 다 해봤더니 뭐랬어요. 배시녀 사리부도란 말이야. 그 배상옥이 배시녀 사리부도인데 그것도 경어선사가 직접 썼더라고요. 개미년 1883년에 놀라운 이죠. 1883년 개미년이라고 쓰고 자서라고까지 썼어요. 경어선사가 자서라고 내가 썼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1884년에 다 살아계셨는데 뭐 그리고 청신녀 배시녀 사리부도라고 써있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이 루머가 말도 못하게 떠돌아요. 그랬다 카더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밝혀진 거 외에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했어요. 했죠. 그리고 이제 전봉준 장군 시체를 찾느라고 이제 전봉준 장군 시체 수색단을 해가지고 내가 그 어디요? 그 뭐지? 열암산 440m를 이 대원을 꾸려가지고 가요. 10명인가 왔어요. 지관까지 내가 불렀어요. 지관까지 불러서 거기를 올라갔는데 찾지 못했죠. 왜?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 봉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봉분이 보이지를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 가서 봐야 된다라는데 제가 겨울에 가서 봐서도 봉분은 보이지 않았고 제비바위까지 가서 올라가서 경선사가 그 누구요? 만공이랑 같이 스님 바쁘 벌써 울었는데 라고 한 그 제비바위 거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못 찾았죠. 그래서 이제 추적하기에 그러면은 그 배시녀 사리부도가 거기에 이렇게 파헤친 흔적이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봉준 장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봉준 장군 측에서 이상 괴상한 짓거리를 해서 제가 보이콧을 한 뒤로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전봉준 장군 그 시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이후로 내가 듣기로는 여기까지는 비밀이야. 말 못해. 죽여. 나를 죽여. 그래서 전봉준 장군 시체가 어디에 있느냐? 말 못해. 죽여.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천장암에 그 어머니를 모신 흔적은 많이 있는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경호의 모친의 세손이 사망한 뒤에야 경호는 천장암을 떠나 삼수갑산으로 참적하여, 그거는 맞는 얘기. 어머니가 계셨는데 삼수갑산으로 가시진 않아요. 이러한 경호의 모친 리암박 씨에 대한 효성은 참으로 지극하여 경호는 삼수갑산에 잠적을 늦출 수 있었던 거야. 그나마라도 어머니 때문에 늦췄던 건데,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으로 밀려서 벼랑 끝에서 삼수갑산을 택하게 된 거지, 미리부터 삼수갑산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삼수갑산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결정적인 건 영주 3.2 살인사건, 그리고 3인방놈의 협박, 해인사대나 원종놈, 그리고 주변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 전봉준호 자식들을 끝까지 돌보았어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들이죠. 고금당에 숨겨둔 전봉준호 둘째 딸인 전옥년을 이영찬과 혼인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물론 그 전용현이,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의 둘째 아들 전용현이를 혼인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무안내내 배상옥이죠. 그 저수지 마을. 놀라우면 나는 저수지 마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그인지도 그 후에 알았어요. 내가 갔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 후에 2017년도가 몇 년에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저기 누구예요? 전장수 목사라나 해가지고 진주에 계신 분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저수지 마을이라는 건 놀라움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경호선사가 저수지 마을까지 와서 거기 어디랬죠? 성동마을, 거기 약사사. 그래서 설정 스님이랑 거기 갔는데, 저수지 뚜기에서 해피는 건 설정 스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슬픈 역사의 비극을 저수지 뚝 앞에서 뚝 위에서 설정 스님이랑 그 대중들 기다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딱 그 자리가 경호선사가 섰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소름. 그래서 경호선사는 모친 미령박 씨가 사망하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수갑산으로 또 살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시려고 맘먹었던 게 그 1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살금살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1895년에 그 묘양산으로 피신은 가죠. 누가? 그 영당 박한영이 안내를 해가지고 갔는데, 한번 돌아보고는 와요. 거기를. 결국은 거기 가게 되죠. 그리고 전봉준의 둘째 아들 전영현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머리 깎아라 하니까 다 인생은 헛된 그림자다, 소용이 없는 거다 라고 머리를 깎아라 하니까 전영현이 안 깎아요. 싫어요. 그래? 그럼 벼슬해라. 그래서 벼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펴줬어요. 공부를 가르쳤죠. 어디서? 저기 안동? 뭔 마을? 태릉마을이요, 뭐야. 서간문에 있어요. 태릉마을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날이 올 때 전봉준의 시신을 잘 이장하도록 임시 가묘 자리를 단단히 일러줬어요. 가묘가. 그래서 천장암에 그 배신여가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왜냐면 그 후에 거기까지 전용현이 무안에 나오네. 전용현이 무안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상옥의 친척인 배종옥이, 동생이죠. 배종옥에게 부탁을 하고 경호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그 배신여 사리부도가 그게 범상치 않은 거죠. 경호사가 일반인을 못 하려고 사리까지 써주고 부도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신여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청신여가. 그게 이제 배상옥의 누이죠, 누이. 그래서 경호의 측은지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다 돌봐주고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영찬이라는 사람과 그 전옥년이가 혼인을 해요. 어디서? 그 아랫마을에 와가지고. 그 아랫마을에 와서 살아요. 지난. 그리고 이제 그게 10월 달에 그랬거든요. 10월 달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 해에 1904년 1월 11일, 2월 11일 날 천장암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시죠. 에휴, 에휴야, 에휴. 아, 드디어 108장. 청신여 배씨 부인 부도탑을 세우다. 오늘 바로. 이때가 쫄쫄한 경허선사가 그나마라도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죠, 이게. 경허는 어느 날 천장암 대중들과 일꾼들을 모아놓고 부도탑 하나를 정성들여 파량지 바른 천장암 인법당을 왼쪽견에 예법하게 세웠다. 천장암이 인법당이 있고 왼쪽으로 길이 있어요. 천장암 간에하고 천장암만 쓱 돌아보고 오는 사람이 99.99. 나머지는 0.01이 그리 올라가요. 그게 연암산 등산길이에요. 등산 코스. 돌아서 딱 하면 그쪽에 사리부도가 있는데 경허선사가 직접 쓰신 거죠. 그리고는 경허 자신이 직접 부도탑에 글을 새겨놓았더라. 그리고는 며칠 후에 경허는 직접 집전에서 부도탑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천장암 뒷산으로 제위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부도가 하나 있으니 그게 그 부도야. 모르는 사람 천지지가. 조금 추워. 아니 날씨가 왜 이랬다가 저래. 추워. 안 되겠어. 그것은 배씨 부인의 부도로 주인 없는 부도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그냥 막 어머니 부도다 뭔 부도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엄연히 그거를 들여다보면 경허선사가 직접 자서를 하시기 보여요. 경허가 당시에 직접 새기고 세웠다. 그러나 부도 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어. 신녀 배씨 선의 사리부도. 경허가 직접 쓰신 거예요. 광서 9년이가 1884년 개미년이 광서 9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광무가 되죠. 광무 1년, 광무 2년이 되잖아요. 1900년이 광무 4년이에요. 1899년이 광무 3년이고. 그래서 왜 광무로 변했냐면 1898년 그 고종이 어디로 가죠? 아간파천하죠.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을 가요. 엄씨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엄상궁. 그래서 거기서 대한제국이라는 걸 이름을 세우고 나는 황제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나는 대한독립 만세. 고종 황제. 그죠? 그래서 나는 제국이다. 대한제국! 이렇게 된 거죠. 신녀 배씨 선의 사리부도 광서 9년 개미년 4월 자서라고 했는데 이 4월이 전봉준 장군이 4월 24일 날 전옥수에서 교수형을 달았더라. 개미년 4월이요? 그런데 문제는 광서가 1884년인데 경허선사는 전봉준은 1895년이야. 그런데 그건 똑같아. 뭐지? 여기다 1884년에 12년을 더하면 1895년. 가보야, 가보. 을미년이야, 을미년. 개미년이 아니고 뭐? 을미년. 오 마이 갓. 뭐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모르면 지나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신녀는 청신녀를 신녀라고 쓰셨고 불교를 믿는 여자 신도를 말하고 남자는 뭐라 그래요? 청신남이라고 하죠. 선의는 신이와 같은 의미로서 저기다 높이 보시는 거죠. 신이 오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로 광서는 청나라 연후 1884년 개미년이고 전봉준 장군이 죽은 것은 을미년이에요. 을미년. 오늘 이거 하나 끝내야 돼. 3권 악착같이 끝낼 거야. 잘 가고 있나? 신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신이가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 따위를 이렇게 이러는 걸 우리가 신이라고 하죠. 이 청신녀는 다름 아닌 전라도 무안에서 시집온 배상옥의 누이 배신녀로 배상옥 집안은 무안에서 알아주는 천석거부의 양반 집안으로 떵떵 뛰고 사는 집안이었다. 그녀는 그런 배신녀는 불시미장한 청신녀를 지병으로 죽은 다음 화장을 하니 사리가 나서 독박해도 사리가 삼가가 나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때 경우는 배신녀를 위해서 직접 부도탑을 만들어주고 자서까지 하여 주었으니 그때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배상옥이 오죠. 배상옥은 이 누이보다 10살이 어린 20살이요. 그랬다가 그 13년 후에 배상옥이가 몇 살이에요? 33살. 33살에 배상옥이가 전봉준 장으로 맞짱을 뛰면서
그 무안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또 봤나? 어디? 부용사, 장흥 부용사에서 또 경호선사랑 만나지. 경호사 글씨가 또 부용사에 있어요? 또 이보다 10살에는 스미살로 그 집안의 모든 친지들이 참여하여 배신의 불씀을 크게 징송하고 전장함에도 불사를 위한 보시금을 내고, 그래서 경호선사의 공덕을 크게 칭찬하면서 감사했더라, 이런 얘기.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스님, 이렇게 직접 우리 고모의 부도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건 천장함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스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얼마 되지만 불사금으로 보시하겠습니까? 받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여 그러한 공덕으로 경화와 이를 배시지만은 인연이 길어지게 되니 훗날 전봉준이를 겐통한 영면에도 배상원군 전봉준 당가는 인물로 성장하여 크게 활약을 하였고, 훗날에 그의 식솔들은 전봉준의 둘째 아들 정연연의 생활도 다 뒤를 보살펴줘요.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그 둘째 아들을 경호선사가 혼인까지 시키고 어디로 내려보내? 이 무안으로 내려보내요. 무안으로 가서 살도록. 그래서 그 무안에가 살아요. 저수지 밑에서 밭대기 줘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훗날 그들의 식성들은 전봉준의 둘째 아들 전용구의 생활도 다 돌봐진 인연으로, 아까 배종옥이 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전봉준의 둘째 아들 전용연이가 혼인을 하여 배시 집안이 내어준 농지로 무안읍 성동리 저수지, 성동리예요. 그 성이 있어요, 거기가. 근데 무안읍 내에 동쪽에 있어서 성동이라고 하죠. 저수지 옆에 약사사 아랫마을에 살림을 차리고 생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용규는 첫째 아들이고 전용연이가 둘째 아들이죠. 틀렸죠? 전용윤 장군의 혁명이 실패로 끝나. 그는 1895년 3월 30일, 음력으로 3월 30일, 양력으로 4월 24일. 말만 들어도 슬퍼. 새벽 2시에 종로에 있는 전옥수에서 교수형을 당하니 속상해. 전봉준은 생을 마감하였다. 더구나 경호는 전봉준 장군이 전옥수에서 처형을 당할 당시 그곳에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어디? 조계사. 옛날에 조계사는 그 지금의 조계사 자리인데, 지금에 딱 대응져 있는 조계사 자리가 그 뒤쪽에 있죠. 뒤쪽으로 거기에 막 많아요. 막 이색, 목은 이색, 막 이런 그 충신들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쪽에 태고사라는 쬐그마한 절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 진입하여 숨어들었다. 이날은 마침 조선왕조가 500년의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했어요. 언제? 3월 29일 날, 3월 30날 처형을 당하는데 3월 29일 날 산호 젠네이라고 하는 놈이 고종황제한테 바쳐가지고 박용범이가, 박용범이요? 박용해. 일본인 승려 산호 젠네이가 건백서를 제출함에 따라 승려의 수동 출입이 허용돼 경호는 승복 차림으로 무사히 조계사까지 와가지고 전봉준 장군의 교수형 날 3월 29일 날 전날이죠. 전날 들어와요. 경호선사가 침입해서 들어와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누구지? 무진장 스님이 경호선사가 그 승복을 조계사 마당에다 벗어놨어요. 지금은 조계사인데 옛날엔 태고사 마당에 벗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경호선사 거다라는 걸 아는데, 겨울이 되니까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거를 덮고 있더래요. 개가 새끼를 낳아서.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큰 스님 옷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빨아다가 그 30년 동안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무진장 스님이. 근데 30년 동안 입으니까 이 소매, 경호선사가 길었던 구적 장신이 소매 끝이 짧아져 갖고 그 승복 있죠? 어디 갔냐? 그러고 보니 그 승복 전시 그거 좀 해야 되겠다. 사진 어디 있지? 그래서 경호선사가 경화의 도성 출입은 가능했기에 경호선사는 승복을 전옥소 가까이 위치한 조계사 마당에 벗어던지고 속복으로 갈아입은 채 전옥소로 달려가 전봉준 장군의 교수형 집행을 기다려. 새벽 2시에 하는 놈들이 어딨어? 전봉준 장군이 나를 종로 내거리에서 나를 처형해달라고 했는데, 조계사 앞에다 종로 내거리에 내 피를 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새벽에 전옥소 동굴에서 감옥에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처형을 시켜요.
교수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시신을 뱃자리에 넣어대고 돌로 매고 달아났더라. 구척 장신이 전봉준을 비롯한 역적이라 일컫는 다음 날 전봉준을 역적이라 일컫는 그들이 몇 명? 5명? 이덕령, 뭐 손아중, 그 다음에 누구요? 전봉준, 또 누구더라? 그들은 다음날 새벽 2시에 민심을 고려해서 번개처럼 해치웠어. 도둑놈들이죠. 민심이 들끓을까봐 전옥서에서 동굴에서 그냥 해버린 거야. 여기에 승려의 도성출입 해제는 전봉준 장군의 사형과 경호선사가 시신을 빼들었는데 절묘하게 맞물렸죠. 그러니까 그 첫날 그 도성출입이 해제가 돼서 경호사가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전봉준 장군이 사형을 당하면서 그 대가로 그걸 해제를 했으니까 딱 하루 차이에요. 하루 차이. 절묘하게 맞물려. 그러니까 3월 29일 날 해놓고 3월 30일 날 새벽 2시에 하는 놈들이 어딨냐 이놈들아. 참 대단한 놈들이죠. 맞물려 우리의 시각에서는 천우신조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거라도 경호서사가 뚫고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도 경호서사는 속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왜?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부대짜리에 넣고 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목숨과 맞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선사만이 할 수 있었죠. 또 슬픈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속이 꾸럭꾸럭해. 했죠 금방 전옥서다. 1895년 4월 23일 조선 고종은 양력 스님들의 조성출입을 온화했다. 그것은 전봉준 장군의 사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이거라도 뭐한다. 민심 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한 시간에 맘을미었던 것으로 전옥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교사의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가사에 본데 사형 집행을 기다렸다가 구적 장신이 시체를 어깨에 둘러매고 뛰쳐나와 그 시체를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안매장하였다. 어디로? 남산. 전봉준 장군의 시신을 메고 경호는 경성 나와? 이런 남산의 뒷산으로 가서 그곳 언덕에 일단 묻었다. 감회당 장소의 가장 유력한 장소로 경호는 당시 주석하고 있었던 천장암 주변을 생각했으나 천장암까지 언제가 못 가잖아요. 비 오는데. 그리고 시체가 무겁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시체인데 그 시체를 어떻게 경호선사나 되니까 그쪽 장신이니까 들쳐매지. 어떻게 그 들쳐맬 수가 있으냐 이런 얘기. 더군다나 목만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목을 자른 게 아니고 교수형 1호라니까요. 그러니까 목까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을 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목만 또 갖고 왔으면 가벼울 수 있는데 목만 가져온 게 아니고 몸 전체를 푸대자루다 넣고 떼갖고 경호선사가 아니면은 경호선사는 어때요? 아주 그 힘이 장사잖아요. 옛날에 그 홍지암에서 그죠? 이 돈자루를 갖다가 이렇게 뭐죠?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남이 들지도 못하는 등자루를 그 정도로 경호사는 그 기골이 장대하기도 하지만 또 장사야. 그거는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이부터 장사야. 송희옥이도 장사고. 그래서 전장암을 생각했으나 천장암까지 시체를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경호는 급한 대로 시신을 남산골에 숨겼다. 연암산 정상 제비바위를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경호가 만공을 데리고 자주 종려했던 사실을 근거로 연암산은 무리가 뒤따라서 포기하였던 것이라. 혹시라도 또 경호선사가 걸리면은 거기를 뒤질 수도 있으니까 경호선사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생각을 했죠. 경호가 배신의 부도를 천장암 뒷산에 세우고 배시 지방과 인연을 이어간 것은 운명적인 거였죠. 그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배상옥이를 만나기 위해서. 운명적인 것으로 경호에 의한 노력으로 전봉준의 둘째 아들은 노름을 하여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하여 숨을 수 있었어요. 왜? 다행히 배신의 그거로 도움으로 일이 진행됐죠. 나중에 이제 전봉준 장군 둘째 아들이 노름을 해. 노름. 그러나 경호는 전용현 조카에게 서간을 보내서 달래고 노름은 안 되는 거야. 화투짝 골배짝이라는 게 요즘에 유행인 것 같은데 그걸 만지면 큰일 나잉. 그러니까 안 돼. 라고 세상에 서간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틀림없는 전봉준과 전용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전봉준 장군하고 경호선사가 연결된다는 거를 알고 난 뒤로 그 서간문, 경호선사가 보낸 13번의 서간문을 이미 다 하나하나 글씨를 꿰뚫어서 있었고 그 이후에 전용현이가 노름을 해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거랑 연결시켜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전용현은 전용현 조카에게 서간을 보내서 달래고 바른 길에 들도록 인도하여 결혼하여 살림을 꾸리고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어요.
경선사가 어디까지 무안의 약사사 마을로 내려보내죠. 그것은 배씨 집안의 배려로 무안으로 피신시켜 무안 약사사 저수지 아랫마을을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직접 경호는 여러 번 내려가 조카를 보살폈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사가 내려가요. 직접 거기를. 경호는 이곳 무안에 내려올 때마다 약사사에 들려요.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농민의 호국영명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그리고 조카 용현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였더라 이런 얘기야. 일단 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